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에도 미중 간 갈등은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받았던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강한 대중 압박을 예고하면서 갈등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의 행보가 우리나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뢰를 취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모양새죠. 먼저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온 미국 민주당 정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압박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취임 후 미국의 모습을 보면 예상과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 그는 민주적인 구석이 없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극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죠.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이어갈 것인지 설명하면서 시 주석이 아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 규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등 중국과 1대1로 맞서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들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외교 노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4일 국무부에서 한 대외정책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우리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표현하면서 경제와 인권, 지적재산권, 글로벌 지배구조 등에서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중국은 공정한 경쟁 방식이어야 한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이번 9일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것인데요.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경쟁기에 접어들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 국제적 규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피하지 않겠지만 건전한 경쟁을 위해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에 대해 진찬롱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경쟁은 경계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관리하기 쉽지만 대립이나 갈등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칙이 없던 대립과 갈등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뜻으로 풀이되죠. 또한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 역시 중국은 건전한 경쟁을 환영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레이스가 될 것이라며 누가 자국민에게 더 봉사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면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각각 동맹국과의 연대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세계 각국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 경제적 협력 대상인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중 간 균형 외교를 강조해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 싱가포르 뉴스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미중 균형 외교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었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고 전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단순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고 이에 한국은 미중 간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 외교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이어온 트럼프 행정부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우리 정부의 전략은 잘 들어맞게 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을 설득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길 원치 않는 시진핑 주석 역시 적절히 이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교 국면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까지 받게 되죠.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북미 관계를 포함해 미중 간 균형 외교 전략 역시 새 판을 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심지어 중국과의 1대1 대결 구도를 형성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국의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유럽연합의 대응이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일단 경제 방면에서 중국과의 결속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로 이번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럽연합 외교정책 책임자인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화상회의를 가진 것인데요. 왕이 부장과 보렐 대표는 회의에서 중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2020년 중국과 유럽연합은 코로나19라는 도전에 맞서 함께 나아갔고 양국의 대화와 협력은 큰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12월 타결된 중국과 유럽연합의 투자협정은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타석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투자협정은 세계 경제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죠. 또한 왕이 부장은 중국과 유럽연합은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자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왕이 부장의 화합의 손길에 보렐 대표 역시 유럽연합과 중국의 협력은 매우 필수적이며 대체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등 문제는 유럽연합과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투자협정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투자협정이 중국이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경제적 혜택을 고려해 기꺼이 중국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들은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해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규제를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손해를 봤지만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유럽 내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쉽게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 역시 유럽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중국과 유럽 17개 국가와의 경제협력 추진기구인 17+1 정상회의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유럽 국가들과 백신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 협력 강화와 교육정책 컨소시엄 개최, 상하이 푸단대의 헝가리 대학 설립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친유럽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닌데요. 현재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유럽연합의회는 중국 정부의 홍콩 시민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영국 BBC 방송도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교육 수용소에서 소수민족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보도하는 등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BBC 보도 이후 중국 외교부는 직접 BBC 베이징 지국장을 불러 항의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죠. 이 밖에도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진출 정책에 발맞춰 인도태평양 해역에 잇따라 군함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먼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그동안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 계속해오던 군사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올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태평양 해역에 보내는 것을 두고 일본 등과 협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인도양과 태평양에 자국령 섬들을 가진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함께 전략적 군사활동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독일 역시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유럽 3대 강대국들은 인도태평양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패전 이후 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을 자제해온 만큼 최근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염두에 둔 행보임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재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동맹 강화를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더불어 나토 회원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통해 범대서양 동맹이 다시 강화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럽 주요 나라들의 이 같은 행보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대만 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면서 중국에 대한 유럽의 불신과 우려가 표출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유럽 내 반중 정서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감은 크게 높아졌으며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는 무려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죠. 이처럼 현재 유럽 국가들은 경제 방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 등 국제 보편 정서에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균형 외교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지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중국이 주도해 우리나라가 참여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과 더불어 현재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를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즉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을 설득해 CPTPP의 중국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양새를 만든다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보 측면에서도 한반도 분단 상황을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등 우리 군이 목표한 바를 달성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와 안보 방면 모두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